무릎 관련 병들은 정말 많습니다. 젊은 관절염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보통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았는데 그거 맞지 마. 한 번 맞으면 끝장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맞는 게 좋죠.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너무너무 많이 쓰지. 왜? 그냥 용하다고 이제 하니까. 그 병원에 가면 그냥 환자가 빠글빠글해. 그냥 가면 주사 한 대만 맞으면 그냥 막 안증뱅이가 일어서 그런 주사가 보통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주사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무릎 통증은 왜 옵니까? 무릎 통증이 왜 오느냐? 많이 써서요. 잘 보십시오. 우리의 체중이 가장 많이 디뎌지는 관절이 뭔가요? 무릎인가요? 무릎이에요. 봐보세요. 체중이 계속 디뎌지는데 고관절, 무릎, 그 다음에 발목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고관절은 보통 이렇게 뒤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면적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발목은요, 앞뒤로만 보통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무릎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부러지고 펴고 막 이런 과정도 있지만 옆으로 비틀어지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요, 무릎은요 주위에 인대들로 이루어져 있죠. 무릎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네. 무릎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요, 여기 지금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무릎 엑스레이 정도는 한번 다 찍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릎은 이렇게 보여요. 뼈를 찍어보면. 근데 그 사이에 전방, 후방 십자인대, 측부인대 이런 인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유격도 있고 불안정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이 쓰기도 많이 쓰지만. 그리고 무릎 사이에는 연골이 또 들어있거든요. 연골 결합이 물렁뼈라는 반월상 연골 같은 것들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연골이 찢어지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관절염이 또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무릎 관련 병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럼 무릎 통증이라든지 관절염 같은 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무릎 관절염도 손가락 관절이라든지 뭐 발목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전체적인 궤로 봤을 때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연골이 찢어지거나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거나 측부인대가 손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염의 비율이 높아진다. 근데 그 비율은 50대에 이만큼, 60대에 이만큼 이거를 따라가지는 않고 내가 50대에 만약에 손상을 되거나 다치게 되면 급속도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릎 쪽의 통증, 네. 관절염 자체가 나이가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당연히 많이 오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나름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 근력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정체기인 게 사실인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레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관절염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무릎에 통증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붓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축구 한번 잘못했다가 왼쪽 무릎이 엄청 부어가지고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때 왼쪽 무릎이 부었을 때 그때 무릎에서 뭐 물을 빼거나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빼라고 하더라고요. 빼라고 했는데 안 뺐죠? 그냥 지났죠. 지났죠? 근데 만약에 그때 물을 뺐었으면 아마 피가 나왔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릎에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 물을 빼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양상으로 나올까는 건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갑자기 무릎이 삐끄덕해가지고 무릎이 굉장히 많이 부었다. 그럴 경우에 물을 빼게 되면 피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내가 좀 막 무리했더니 또 물이 차네, 또 막 뻑적지고 막 불편해, 무릎을 구부리면 막 무릎이 막 너무 불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물을 빼면요 누런 이런 색깔 있잖아요. 이런 색깔, 이런 맑은 노란 색깔의 물이 나오면서 심한 경우엔 거기에 이렇게 조금 하얀 건더기 같은 게 같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물을 뽑아가지고 양상을 봐도 이 사람이 퇴행성으로 인해서 왔구나 아니면 급성 양상이구나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가 나온다 아니면 노란 고름이 나온다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 무릎 관계된 질병이 뭔지가 다르죠. 거죠? 만약에 부었다 그러면 분명히 외상력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뽑았어요. 피가 나왔어요. 그럼 분명히 무릎 안쪽에 있는 구조물 중에서 손상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십자인대 손상, 반월상 연골이라는 물렁뼈 손상, 그리고 도관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간 손상. 이런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손상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럴 때는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또 뭐 좀 무리를 하고 뭐 등산 갔다 왔더니 뭐 무릎에 물이 뻑적지근해 그래서 무릎에 물을 뺐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말갛게 투명한 노란 물이 나왔어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관절염 환자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뭐 정밀 검사를 꼭 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런 관절염에 대해서 쭉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분들은 이미 몇 차례 물을 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물이라는 게 그러면 맑은 물과 노르스름한 소위 그 고름이요. 이게 다른 건가요? 다른 양상으로 봤을 때는요, 대부분의 물을 뽑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맑은 물,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외상이 있었을 때 피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그거보단 적지만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고름인데 복숭아 주스 같은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한 경우는 고름이에요. 그 고름은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침을 잘못 맞았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에 균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굉장히 면역이 떨어지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균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생기거나 굉장히 드문 경우로 생겨요. 그럼 세 가지 중에 지금 고름이 나온 경우가 제일 안 좋은 경우를 그럼요. 고름이 나온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드문 경우고 이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그걸 씻어내거나 굉장히 급성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나머지 맑은 물이나 피는 괜찮은 거예요? 맑은 물 같은 경우도 치료를 해야죠. 피 같은 경우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피가 나올 경우에 분명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밀 검사를 해서 손상된 구조물을 확인해서 그 구조물의 손상에 따라서 주사 치료를 하거나 내시경적인 치료를 하는 거고, 이제 맑은 물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돼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 해결이 안 되면 시술적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름이 나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고름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고름이 나오면요,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을 안 해도 병원에 옵니다. 어떤 식으로 오시냐면요, 아예 여기를 부여잡고 오세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러니까 피가 나도 아프고 물이 차다고 뭐 부여잡지 못하고 옵니까? 안 해요. 물이 차가지고 오시는 분들은요, 그냥 왜 뻑적지근해, 무릎을 구부리면 되게 막 불편해요, 이렇게 오고요. 피가 나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절고 오시죠. 절고 오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오는 거고, 고름이 났을 경우에는요, 그냥 그러면서 오세요. 움직이지는 못해요. 응급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밀검사에서 만약에 여기서 뽑아가지고 고름이 난 부분을 이제 주사기로 뽑으면 벌써 딱 모양새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고름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심할 경우에는 항생제도 굉장히 세게 오래 써야 됩니다. 관절 안에 있으니까 다 씻어내고 내시경으로 씻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소 정맥 항생제를 2주, 그리고 나서 먹는 항생제를 추가적으로 4주, 이런 식으로 오래 써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기네요. 길어요. 고름은. 그럼 피나 물 같은 경우는 짧아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가 나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손상이 되었다. 근데 이제 내시경적인 치료를 한다. 그러면 내시경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꼬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물이 나올 경우에는 이게 이미 벌써 이분은 물이 그렇게 뽑아야 될 정도가 되면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다녀서 본인의 관절염 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 물을 무조건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요즘에 주사 치료도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 주사 치료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자, 이제 무릎 통증이 오게 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무릎이 부어서 물이 차거나 피가 나오거나 고름이 생기는 경우 말고 다른 증상이 올 수도 있나요? 무릎 통증이 왔을 경우에는요, 크게 봐서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피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고름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빈도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급성 증상으로 본인이 뭐 알아서 병원을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로 하고, 물이 차는 경우에는 내가 예전부터 뻑적지근하고 불편감이 있어 왔어.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좀 더 불편하네.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증상이고, 그럴 경우에는 무릎에 관절 연골, 그 도가니의 손상이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가 내가 과거부터 계속 아팠는데 최근에 좀 더 불편한 게 심해졌습니다. 그 최근이라는 거는 3개월 전부터 좀 더 심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물렁뼈 손상 있잖아요. 무릎 사이에 있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물렁뼈가 손상이 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럼 물렁뼈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 오냐면, 내가 무릎을 움직였는데 특정 각도에서 굉장히 불편한 통증을 느끼거나 걷다가 휘청하면서 힘이 빠지거나 뭔가 이런 증상을 느껴요. 이런 물렁뼈 손상이 왔을 경우에는 이런 퇴행
퇴행성 관절염이 온 거하고 증상이 약간 달라요. 퇴행성 관절염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물렁뼈 손상은 내가 특정 시기에 좀 더 확 악화가 됐다, 특정 운동 각도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관절염은 뻑적지근하다, 묵직하다, 시큰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의 증상이 구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렁뼈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뭔가 아프다라고 하는 증상은 뭔가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이런 경우인가요? 젊으신 분들은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비틀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미 물렁뼈 손상도 있고 퇴행성 소견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물렁뼈가 더 찢어지면서 증상이 급속으로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무릎이 묵직하고 시큰하고 불편감이 있었는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특정 각도에서 너무 아파, 오금 쪽에서 갑자기 뚝 하는 느낌이 오면서 너무 아팠어, 이런 증상이 오면 아하, 이 사람은 원래도 물렁뼈도 안 좋고 퇴행성 소견도 있었는데 물렁뼈 손상이 더 진행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무릎 통증은 좀 두 가지로 나눠보면 무릎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무릎이 붓거나, 이 두 가지네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무릎에 만성 증상이 있거나 무릎에 급성 증상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성 증상은 무릎이 붓거나 시큰하거나 묵직하거나 서서히 더 불편감이 진행됐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관절염의 증상이고, 여기 다른 분들은 무릎이 내가 뭐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데 급성적으로 어느 순간에 더 많이 갑자기 불편했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편한 게 아니라 특정 동작을 할 때 불편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한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특별하게 괴가 달리합니다. 그럼 이제 무릎이 부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법이 뭐예요? 무릎이 부었는데 만약에 이 증상이 급성 증상이 와서 붓는 경우에는 원래는 붓지를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급성 증상이 오게 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십자인대 파열이거나 아니면 특히 반월상 연골 손상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는 관절 연골, 흔히 말하는 우리가 3mm 된다는 그 관절 연골이 툭 떨어져 나가가지고 굉장히 붓기가 심해진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사치료, 뭐 주사치료를 뭐 DNA 주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어요. 그런 주사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손을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무릎이 만성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경우, 이런 경우는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뭐 물도 빼보기도 하고 뭐 주사도 맞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통 주사치료를 많이 하죠. 주사치료를 많이 하다가 이게 만약에 붓기가 조절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시술이나 수술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무릎이 아픈 경우에 네.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완치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유지가 되는 건가요? 완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대신 옛날에는요,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제 특히 관절염이 대부분 환자들이 많으니까 관절염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쓰다 안 되면 인공관절, 이런 개념이었는데 요즘에는 쓰다 반대로 말하면 참다 안 되면 인공관절인데, 그 참다 할 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는 한 60살 정도 됐어. 아직 인공관절하기는 일러요. 저 오늘도 그런 분이 왔어요. 59세인데 이분은 지금 인공관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인공관절하면 요즘에 30년을 쓴다는데 어떻게 30년을 씁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들은 얘기입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한 나이 또래에 있으신 분들은 예전 개념에는 그냥 주사치료하면서 참아야 돼요. 근데 인공관절을 오래 못 쓰는 거예요? 10년에서 15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65세에서 인공관절을 했다고 치면요, 그러면 75세에서 80세 정도가 되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80살까지 못 사시는 분도 없잖아요. 대부분 다 80대에도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공관절은 되도록이면 늦게 하는 게 수다.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인공관절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요즘에 뭐 줄기세포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교정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술이나 수술적인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인공관절 시기를 늦춘다, 이런 식으로 치료의 개념이 바뀌죠. 무릎 통증이 왔을 경우에 네. 내가 나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네. 치료법이 많이 바뀌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무릎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70살이냐 60살이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르고요.
또 50살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이 사람이 관절이 많이 망가졌어요. 70살이라면 인공관절 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반대로 똑같은 무릎 상태인데 50살이에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다 꼬매고 내시경으로 줄기세포 심고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죠. 인공관절 하면 안 되죠. 오늘 이런 분이 오셨어요. 고관절 괴사가 있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던 어머니가 있어요. 나이가 70입니다.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나이가 몇 살이실 것 같아요? 97세예요. 97세. 근데 무릎이 이렇게 돼가지고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불편하세요. 3개월에 한 번씩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오늘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뭔가 특별하게 할 게 있냐.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얘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줄 알겠지만 마취과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취과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마취 못하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럼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10살만 젊으셔서 87세, 6세였어요. 그럼 인공관절 했죠. 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결론 어떻게 됐어요? 고민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저희 가족 같으면 저는 인공관절 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근데 이 환자분이라 제가 섣불리 하지 못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분들이 한번 상의를 해보시라고. 가족들이 아들과 딸이 왔는데 제가 수술했던 따님은 하라고 그러고 아들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말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릎 통증이나 무릎에 문제가 왔을 때 최후의 보루는 인공관절인 건가요? 최후의 보루는 인공관절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런데 인공관절을 안 하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수술적인 치료 방법 중에서는요, 전체 인공관절도 있지만 부분 인공관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 부분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안쪽만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부분 인공관절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50대에도 합니다. 그 수술은요. 그리고 오다리가 너무 심하고 바깥쪽은 괜찮은 경우에 오다리를 교정하고 여기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수술은 최후의 보루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체 인공관절. 이거는 되도록이면 늦춰서 해야 된다. 근데 무조건 늦추는 것만이 아니라 이분의 마취 위험성이 허락하는 한 늦춰라. 예를 들면 계속 늦췄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96세까지 늦췄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공관절은 수술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재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3번도 하고 4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한 번 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대신 인공관절 재수술은 훨씬 수술도 크고 뼈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관절을 했을 때하고는 달리 관절도 굉장히 구부러지지도 않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관절은 되도록이면 최대한 늦춰서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인공관절로 쓰고 끝내버리는 게 제일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뭐 수술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네. 무릎 통증이 올 경우, 네. 무릎에 이상이 생겼을 네. 경우에 치료법은 그럼 지금 이제 마지막은 수술인데 그 전에 어떤 치료? 무릎에 대해서 치료는요 비슷해요. 약을 먹어주고 내가 보존나는 치료를 먼저 해주고, 그래도 그거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급성기 약들 있잖아요. 진통소염제라든지 이런 거를 먹어주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주사 치료를 해주고, 주사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시술적인 치료를 해주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순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부터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딱 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부터 가진 않죠. 이제 그게 이제 의사의 노하우죠. 이 사람을 딱 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하게 저한테도 무릎 환자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보면은 이미 수술도 많이 했고 이런 분들도 많이 하고 수술 얘기도 많이 들었던 분을 1단계부터 가면 안 되죠. 딱 봐서 이분은 어떤 치료를 했습니까?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나이가 어떻습니까? 이거를 보고 이 정도면 요 단계부터 이제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게 노하우죠. 대신 이 단계부터 하는데 되도록이면 작은 수술보다는 시술보다는 주사,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애매해. 이 환자가 주사를 맞아도 될 것 같고 시술을 해도 될 것 같고 애매한 상황 있잖아요. 그 경우엔 당연히 주사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 애매한데 뭐하러 윗단계부터 합니까? 전단계부터 해봐야지. 왜냐면 윗단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갈 수는 있잖아요. 부담이 적은 것부터 그럼요, 당연하죠.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주사 먼저 맞아보고 안 되면 올리는 거지. 막 저 많이 합니다. 골수줄기세포 왜냐면 저희 병원 워낙 심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골수줄기세포 이런 거 저 많이 무지하게 하거든요. 골수줄기세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골수를 뽑으면 되게 아플 것 같죠? 등뼈에다가 주사기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쵸.
골반뼈 뒤에서 뽑거든요. 네. 어떨 것 같아요? 본인한테 하라고 그러면요? 주저하죠. 주저하죠. 하나도 안 아파요. 제가 진짜 골수를요 10,000명 넘게 뽑아보세요. 아프게 뽑겠는지 안 아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제가 골수도 줄기세포도 뽑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심한 사람들을 그 주사를 하겠습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죽어도 못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주사 치료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주사 치료 자체도 그렇게 센 주사는 반응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전 단계 주사들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게 맞죠. 수술도 아니지만 당연히 주사도 되도록이면 기본적인 주사를 먼저 해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주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듣는 주사가 연골 주사라든지 뼈 주사라든지 연골 주사와 뼈 주사가 뭔지 또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고 맞아야 되는지. 주사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주사를 얘기를 해도요 한 챕터를 다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많은데 지금 연골 주사하고 뼈 주사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연골 주사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뭐 6개월 간격으로 맞았어요 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게 연골 주사예요. 정확히 표현을 하면 일주일 이상 간격으로 3회까지를 맞을 수가 있고 마지막 맞은 주사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맞을 수 있다라는 주사가 연골 주사인데 연골 주사는 무릎 관절액을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몸에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보통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았는데 그거 맞지 마. 한 번 맞으면 끝장나. 누가 그랬어요? 물어보면 의사들도 아니야. 그냥 옆집 아줌마. 어디 뭐 사우나 갔는데 뭐 할머니가 그러더라. 노인정 갔는데 뭐라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 연골 주사라는 거는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좋기는 하지. 대신 기름칠만 해주니까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칠을 해주는 주사는 어떨 때 놓냐면 내가 무릎이 그렇게까지 많이 불편하지 않은데 유지하는 차원으로 놓는 주사가 딱 그 주사예요. 스테로이드 주사. 이 주사 보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뭐 물을 빼요. 마르는 주사를 놓습니다. 뭐 이런 주사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무릎이 너무너무 아픈데 그 병원 용하다. 갔더니 그냥 막 문 열 때는 그냥 절고 들어갔는데 문을 나올 때는 그냥 막 날아갈 것 같다. 그런 주사가 뼈 주사예요. 그거는 딱 주사 보면 이렇게 하얗게 생겼어요. 주사약이. 그거가 그래요. 굉장히 소염 효과가 강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염 효과는 강한데 그게 연골을 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막 혈당 수치 확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되도록이면 안 맞는 게 좋죠.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너무너무 많이 쓰지. 왜? 그냥 용하다고 이제 하니까. 그 병원에 가면 그냥 환자가 빠글빠글해. 그냥 가면 주사 한 대만 맞으면 그냥 막 안진뱅이가 일어서. 그런 주사가 보통 그런 뼈 주사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주사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했던 주사들 중에서 정형외과 주사는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정형외과 주사 중에서 그 뼈 주사는 안 돼가 되는 거고 연골 주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이게 막 주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DNA 주사, 프롤로 주사, 그리고 PRP 주사, 그리고 뭐 골수줄기세포 주사, 콜라겐 주사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진짜 많아요. 이런 주사들은 재생력이 있는 주사들이에요. 뭐 DNA 주사는 혈류를 좋게 하고 뭐 성장이자 분비를 촉진한다. 콜라겐 주사는 연골의 구성 성분을 보충한다. 그 다음에 무슨 프롤로 주사는 인대를 짱짱하게 해서 관절염 진행을 막아준다. PRP 주사는 피를 뽑아서 혈소판을 집어넣는 건데 연골을 망가뜨리는 단백질 분비를 줄인다. 딱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죠? 혹하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이런 주사들은 비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사를 놔보고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이런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컨비네이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주사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안 돼서 오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사를 놓을 때 막 2개, 막 4개, 막 6개 놓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모든 주사는 다 괜찮은데 네. 뼈 주사만큼은 싫다. 그건 하지 말아요. 그걸 예. 그리고 그 뼈주사를 놓는다고 그러면 환자한테 뼈주사를 놓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주사 얘기 나와서 망정인데 진짜 무슨 주사를 맞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방에 보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방에 종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종이에 요만한 종이가 있어요. 요만한 종이. 그 종이의 용도가 뭐냐면 주사 놓잖아요. 그럼 주사 적어드려요. 무슨 주사인지. 적어주면 되잖아요. 주사를. 내가 돈 주고 맞았는데 환자가 돈 내고 맞았는데 주사 이름 알려달라면 적어줘야지. 자기가 루틴으로 적어드려요. 그냥 아예 심플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왜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예. 뼈 주사라고 부르죠? 느낌은 뼈에다 뭘 뼈에 주사를 놔서 안 들어가죠. 그러게요. 왜 뼈 주사라 그러지? 저도 진짜 그거는 갑자기 역시 아니 근데 연골에다가 뭐 유연하게 하니까 연골 주사인데 네네네. 뼈 주사는 왜 뼈 주사라고 그러죠? 그건 제가 다음에 혹시라도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해 볼게요. 진짜 그러네요. 제가 항상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뼈주사인지 예리하시네. 지금까지는 치료법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치료를 안 받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무릎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방하는 방법이요. 제가 항상 무릎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요즘에 그런 관절 영양제 홍수 있죠. 근데 영양제는요, 영양제일 뿐이에요. 지금 영양제 드시는 거 있어요? 어떤 거 드시죠? 뭐 비타민 비타민을 먹으면 왜 드시나요? 먹으라고 하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근데 그 비타민을 드셨을 때 완전히 뭐가 달라지는 걸 확 느끼나요? 언젠가는 좋겠지라는 생각. 그렇죠.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연골 영양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연골 영양제 중에서 여러 가지를 드시지 말고 아들이 사다 줬다. 보통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 개 정도만 딱 내가 그냥 요거는 먹겠다. 하나 정도는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름까지 얘기하면 제가 좀 너무 좀 장사꾼 같으니까 하나 정도만 드셔라. 연골 영양제. 연골 영양제예요. 그냥 그렇게 드시고 무릎을 우리가 항상 어떤 관절이든지요. 이렇게 관절을 움직일 때 이 관절을 충격이 가거나 많이 써주면은 얘가 안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주위에 근육을 키워서 그 관절에 부하가 적게 가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무릎 관절도 위쪽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의자에서 그냥 다리를 이렇게 쭉 들어가지고 버티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운동을 그냥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옆에서 보여드리면 집에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세요. 의자에 앉아 있어서요. 의자에 앉아서 그냥 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는 과정에서 여기 관절을 악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무릎을 들어서 수평보다 좀 높이 들어서 5초에서 10초를 버팁니다. 내려놔요. 얘도 이렇게 들어서 5초에서 10초를 버텨요.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했는데 이 정도로 운동이 안 돼 라고 하면 무게를 늘리면 돼요. 여기다가 뭐 모래주머니를 감거나 그래서 버티는 운동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걸 해도 되고요. 제가 진짜 제가 이 자전거하고 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 자전거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자전거 타기. 집에서 제자리 자전거를요. 아침에 20분, 저녁에 20분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20분씩만 진짜 꾸준히 2달 정도를 타시잖아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자전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중고에서 한 돈 10만 원 주고 자전거 하나 사셔가지고 꾸준히 타세요. 그러면 내가 강화가 안 되려고 하더라도 하체 근육이 다 강화가 돼요. 단 내가 자전거를 탔는데 불편감이 있어. 그러면 그 전 단계까지만 좀 강도를 낮춰서 타시면 돼요. 그거를 꼭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자 높이를 잘 조절을 해서 타실 때 무릎에 통증이 없는 높이까지 조절을 하시고 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걷기는 어때요? 걷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걸을 때 무릎에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나요? 걸을 때요.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쵸, 맞아요. 걷기를 많이 한다는 분들을 가끔 여쭤봐요. 제가 왜 걷습니까? 운동 삼아서요. 무슨 운동이요? 여쭤봐요. 내가 살이 쪄서요. 살이 쪄서 무릎의 하중을 줄이려고요. 오케이. 당뇨가 있어서 좀 더 좋게 하려고요. 오케이. 다 좋은데 무릎 건강을 위해서? 글쎄요. 많이 걸으면 근육이 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 근육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이 걸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무릎을 많이 써주면서 악화가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만을 위해서 내가 걷는 거를 많이 걷는다? 이거는 저는 조금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혹시 무릎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있어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먹고 싶은 거. 우리가 이제 염증이 많이 생기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뭐겠어요. 좋은 거 드시면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냥 좋다고 생각하시는 음식 드시면 되는 거고요. 체중이 너무 많이 안 찌고 하는 음식 드시면 되는 거고 염증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음식을 안 드시는 게 좋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꼭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에요? 무릎 통증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무릎 통증 환자분 많거든요. 무릎 통증으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릎은요, 내가 어느 순간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심해지는 정말로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깨 관절이라든지 다른 관절은 안 쓸 수가 있지만 무릎은 계속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오게 되면 삶의 질이 확 떨어져 버려요. 무릎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하기 전에 빨리빨리 진단하고 빨리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을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일례를 들어서 무릎 통증이 예를 들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 그냥 병원 가세요. 안 낫습니다.